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슈 해결 사례를 알아보는 데브옵스 발표를 맡게 된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평이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세션들을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고 해서 오늘은 제가 좀 느낀 점 위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어떤 이슈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데브옵스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개발부터 배포 좀 이런 딥한 얘기보다는 그동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사례의 한 가지로 해서 컨텐츠 딜리버리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이슈를 끄집어내서 데브옵스와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부분은 사용자가 최초로 그리고 최대로 트래픽을 받아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과 같은 정적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로그인이라든지 웹페이지 그리고 결제와 관련된 동적 데이터들도 처리하는 부분들이고요. 흔하게 생각하는 이제 웹 서버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서버, 딜리버리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서버 혹은 이제 미디어 서버 등 외부의 이제 서드 파티로 활용하는 서비스들을 다 통틀어서 컨텐츠 딜리버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실 사용자 트래픽을 최대로 받아내는 영역이다 보니까 시스템 스케일업과 아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영역이죠. 그리고 컨텐츠 시스템에 대한 이제 스케일 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빠른 설정 배포도 당연스럽게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24시간 무중단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죠. 컨텐츠 딜리버리에서 많은 이제 타입의 컨텐츠들을 배포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트랜지셔널 컨텐츠, 그러니까 즉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해서 응답을 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흔하게 이미지나 미디어에 속하는 이제 미디어 자원들, 그리고 댓글과 같은 컬래버레이션 컨텐츠들, 그리고 상품을 눌렀을 때 나오는 변화가 크게 없는 이제 텍스트에 관련된 이미지들, 그리고 서드 파티에 대한 컨텐츠.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광고와 같은 서드 파티 컨텐츠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이제 퍼블리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빌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영역으로 오늘은 이쪽은 다루진 않고 퍼블리시에 대한 부분, 컨텐츠 딜리버리 영역을 예로 들어서 데브옵스와 어떤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옵스 조직의 필요성. 예.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 사업 전략을 하고는 있지만 개발자로 시작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물론 그때는 데브옵스라는 용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발과 운영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조금 녹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사실 아메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을 규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줄었다가 늘었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하는 곡선을 그렸지만 때로는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요.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아메바와 같이 어떻게 형체를 규정할 수는 없죠. 근데 서비스를 결국에는 서포트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큰 거는 이제 조직이거든요. 근데 조직은 사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컸다가 줄였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조직은 서비스가 늘어감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면 좋겠지만 항상 조직은 계단형으로 갑니다. 계단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갭을
이 갭이 처음에는 작지만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론들이 있죠. 뭐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론들이 있지만 저는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이제 이 갭을 줄이는 부분들이 데브옵스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받고 많은 서비스를 성공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데브옵스라는 것으로 줄일 것인가가 이 발표의 주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굉장히 서비스 규모도 작고 어떻게든 이제 성공을 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려고 하지만 근데 막상 서비스가 성공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터지지만 조직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뒤따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면은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의기투합하지만 막상 잘 되면 굉장히 많은 좀 위화감들이 아닌 위기감들이 생깁니다. 매출은 이제 계속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증가하는데 조직의 크기는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밤샘 계속 몸빵으로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갭을 사람이 채우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피땀 눈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에서 사람을 뽑아라, 10명이든 뭐 20명이든 무조건 뽑아라 라고 하지만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로드죠. 근데 막상 괜찮은 친구를 뽑아도 결국에는 이 갭을 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어와서 아무리 유명하지만 들어와서 적응하고 또 이제 뭔가 자기 몫을 하는 데까지는 아무리 유명해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년까지도 걸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가다 느낌으로 건물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몸은 계속 축나는 그런 느낌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여러 외부적인 위기사항들이 나타나면 서비스가 확 무너지죠. 그리고 그거를 조직이 못 받쳐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능 조직을 나누는 거죠. 너는 기획하고 나는 개발하고 너는 운영해라 라는 식의 이제 단위 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에 집중하게 되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획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국내외 사례를 통틀어서 사실 개발팀과 운영팀이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상황을 제가 들어본 게 굉장히 드물어요. 간혹 개발팀과 운영팀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누군가 이 갭을 사실은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메꿔주든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 메꿔주든 뭔가로 사실은 메꿔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조직이 특정 규모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 개발팀과 운영팀은 사이가 좋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개발팀과 운영팀을 다 이제 같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B2B 서비스 쪽에 있었지만 B2B 서비스 쪽에서 개발과 운영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팀과 운영팀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뭐 그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개발팀이 뭐 운영을 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게 아니고 또 운영팀이 마찬가지로 개발팀을 뭐 계속 뭐 이렇게 부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면에는 되게 좀 간단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조직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의 미션이 다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실 테고요. 회사의 미션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인정을 받는 조직이고요. 운영팀은 사실은 뭔가 만들어진 거에서 지켜내야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운영팀은 페널티 정책이에요. 이 KPI를 저도 이제 운영팀과 개발팀 같이 관리하면서 평가를 하지만
이게 운영팀은 장애 몇 건 나면 너 마이너스, 뭐 비용 못 줄이면 마이너스, 뭐 장애 시간 늘어나면 마이너스, 그렇게 가요. 실제로. 그거 외에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수치가 과연 좀 애매하죠, 사실. 근데 개발팀은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내에서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팀은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운영팀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개발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운영이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의 시스템 자체도 이게 페널티 정책, 어드밴스 정책 때문에 이걸 다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조직 생활하는 게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을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팀과 이제 운영팀을 뭔가 화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 사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뭐 같이 맥주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직적인 것뿐만 아니고 조직 외적인 걸로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걸 좀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랬죠. 처음에는 F1 팀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굉장히 유능한 드라이버도 있고, 굉장히 유능한 메케닉도 있고, 그리고 또 완벽한 프로세스에 숙달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뭔가 착하면 착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꿈꾸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를 몇 년 있다가 깨달았는데, 이제 내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되게 좀 크게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한 팀원이 내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게 이렇대요. 실제로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찾아봤더니 진짜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몰고 가면서 바퀴를 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냥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막 멋진 거 막 한다고 이제 뭐 이렇게 통합해서 막 우리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어린 마음에 했었는데, 결국에는 데브옵스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합니다. 네. 아슬아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게 잘 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핸들 잡고 있잖아요. 핸들 잡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바퀴도 갈아야 됩니다. 네. 되게 크게 느꼈던 그 세미나였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데브옵스를 하는 분들이 멋지게 이제 뭔가 포장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데브옵스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그 많은 그 문머트들하고 되게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것은 일단 돌아가는 걸 만들자. 그리고 돌아가는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키우자라는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팀과 운영팀이 나눠져 있는데, 뭔가 작은 것들을 만들려고 해도 자, 일단 회의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그거 요구사항 정리해 봅시다. 문서로 만들어서, 자, 그래, 문서 또 리뷰해 봅시다. 자, 개발하려면은 나 누구 해야 되지? 지금 일정이 바쁜데. 근데 그거 사전 작업하다가 두세 달 지나고 너무 지쳐요, 사실은. 서비스는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만들고 작게 굴리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인 체계를 바꾼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권한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바꿔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뭔가 하려고 할 때 리스크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잘못되면 어떡할래라고 하지만 사실 리스크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혼자만의 소설을 좀 쓰지 마라. 리스크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그림처럼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쓰러지지 않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신입사원 때부터 위에서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또 어느 순간 제가 운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관리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좀 특정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사스 쪽 업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개발자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가는 그 업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에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은 개발자가 운영을 안 하면 좀 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담처럼 괜찮은 개발자 뽑아서 운영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민은 뭐였냐면 개발자를 뽑아서 운영을 시키면 가장 큰 문제가 그 개발자의 캐리어거든요. 캐리어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뭔가 스펙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막 세워서 나름대로 이제 이력서에도 줄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뭐가 문제냐면 그게 채우는 게 약간 모호한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캐리어 잡는 부분들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좀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시기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시기라서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개발과 운영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이슈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냥 사례로 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이고요. 조금씩 이 부분은 약간 빠르게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사실 처음에 한대일 때는 뭐 걱정이 없죠. 서비스 규모도 뭐 작고 뭐 이렇게 뭐 죽어도 뭐 그냥 뛰면 되고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대만 늘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설정 동기화부터 뭐 컨텐츠 동기화 그리고 사용자한테 어떻게 배포를 할 거냐,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있어야 되고 시스템 엔지니어 있어야 되고 또 뭐 DB 붙으면 이제 DB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 되죠. 사실 2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한 사람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뭐 몇백 대, 몇천 대, 뭐 몇십 대까지는 뭐 엑셀로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스템들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막 고객사별로도 많아지고 도메인별 뭐 독립분석하는 부분들 설정 다 다르고 하면 뭔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근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긴 한데 점점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 시스템이랑 그거에 따른 프로세스도 계속해서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리 같아요. 컨시스턴트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한 10년 전 정도쯤에 이거를 도입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가 너무 많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K 바이트 썸네일 같은 거죠. 이미지가 수십억 장 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큰 동영상이 너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늘릴래야 뭐 계속 늘려도 이제 비용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뭐 롱테일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검색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컨시스턴시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도메인도 나스를 놓고 이제 웹서버 놓고 이제 도메인 하나로 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도메인 샤링도 하고 나스도 나눠 보고 나중에는 이제
캐시까지 놓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뭐 운영 레벨 혹은 인프라 레벨에서 혹은 이제 개발 레벨에서 다 이제 엮여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눠지는 순간 컨텐츠를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부터 해서 계속해서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이슈들이 복잡하게 미묘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서비스가 계속 커지면 이게 언젠가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진 않지만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뭐가 되냐면 가령 도메인이 한 128개로 늘어났다고 치고요. 나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치면 이거를 위한 관리 시스템이 훨씬 복잡해지고요. 프로세스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캐시 서버나 웹 서버 같은 것들을 할당받기 위한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걸 늘려야 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이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조직 혹은 사람에 대한 노드로 돌아와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했죠.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에서 뭔가 패턴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패턴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컨시스턴트 해시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를 사실은 찾았죠. 그런데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알려지는 컨시스턴트 해싱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한 10년 전, 이거는 한 90년대 아마 논문인 것 같은데요. 다 뭐 수식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실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개발자들 이제 이 논문 던져놓고 가끔 그런 관리자들이 있거든요. 이거 야 이렇게 논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되게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이거 뭐 수식 보고서 이거를 구현으로 이거 무슨 우리가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뭔가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시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구글에서 나온 이제 그 점프 컨시스턴트 해시도 있고 한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렸죠. 네. 지금은 뭐 다양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이제 키밸류 스토어에 이제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상당 부분의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 게 컨시스턴트 해시입니다. 사실 이게 논문이 되게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를 깨우치는 순간 되게 좀 약간 심플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시를 돌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누면 다시 이제 1부터 10까지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가 페일이 떨어지면 해시는 다시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컨시스턴트 해시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에 있는 녀석이 이 가까운 서버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시가 다시 한 군데가 페일이 나더라도 깨지는 게 다시 분산이 돼요. 결국엔 선형의 세상을 원의 세상으로 이제 옮겨놓은 게 이제 컨시스턴트 해시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발견하고 이제 구현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버가 여러 대 있더라도 이거를 페일이 나더라도 나눠 담자. 통째로 해시가 깨지는 것을 방지해보자. 파티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프락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컨시스턴트 해시를 처리하는 프락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 학 콘텐츠를 이쪽에다 담아내는 부분들도 더 진화를 하게 됐는데 하기본적인 원리는 URL을 키로 잡고 그 키를 통해서 분산 처리를 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분산 처리를 하되 하나가 페일이 떨어지더라도 나눠서 담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뭔가 오브젝트 스토리하고 비슷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단의 쪽에서 분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기술을 그대로 뒤에도 적용합니다. 사실 캐시는 깡통이라 어딘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웹서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헬스체크를 하긴 하되 얘가 뺄이 떨어지면 다음 서버로 넘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모든 캐시들에. 그런데 그 컨시스턴트 해시를 도입하면서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은 다시 연쇄적으로 얘한테 로드가 몰리고 얘한테 로드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시를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헬스 체크를 좀 고도화를 했어요. 헬스 체크 고도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서킷 브레이커랑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일단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대한 부분들을 단순화하는 것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래는 이제 앞에 부분을 분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보여서 적용해서 또 성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봤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왜 그걸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랑 연관이 될까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다 보면 이 철학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항상 선지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이제 오픈된 세상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느꼈었습니다. 이슈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동영상이 폭주를 하죠. 검색에 뜨거나 하면 동영상이 폭주를 하는데, 컨텐츠 랭킹을 동영상에 적용하면 사실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위의 카운팅들 세서 핫 컨텐츠는 핫팜으로 보내고요. 아닌 것들은 콜드팜으로 보내고, 그 다음 남은 것들은 요즘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리다이렉션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간혹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또 개발자들은 완성도를 또 추구해야 되는 또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이미지에 적용하는 순간 되게 달라지는데, 이미지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들어와 봐야 초당 몇백 건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건 모아도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미지는 초당 사실 수십 건 이상, 수백 건, 수십 건, 수십만 건 이상, 이게 수백만 건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소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특정 서비스에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간혹 진부해 보이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를 2티어로 놓고 조금 분산 처리하고 하는 걸로 해결이 충분히 되는데, 너무 이제 코드로만 해결하려다가는 조금 시간 낭비가 심하더라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운영에 조금 노하우를 가진 개발자들도 있고 개발 더 잘하는 개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모여서 이게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다 해결하다가는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는 또 집중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럭 캐시도 이런 유의 하나인데요. 동영상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블럭 캐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으로 캐싱하는 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블럭 캐싱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코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최소 이제 한 몇 개월, 6개월, 1년 정도 이제 집중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데브옵스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브옵스 부분은 사실 좀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역할의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누구든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다들 이제 또 좋은 것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꼈었습니다. 네, 설정 동기화 간단하게 설명해서 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 변화거든요. 기존의 관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배포 시스템이 엄청나게 비대해졌어요. 서버가 한 만 대만 되면 이거는 거의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포 시스템을 맨날 몇 년마다 한 번씩 개비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만들고 하는데, 결국에는 배포 시스템이 뭔가 서버를 내려보내 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배포 시스템에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 프로세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서버를 할당받고 이 서버를 내가 쓰겠다라는 컨펌을
결국에는 어떤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참 힘들었었고,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등록된 곳에 자신이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바라보고 맞는 것을 이제 보내주고 받는 형태로 패러다임 변화시켰는데,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세서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이 프로세스를 바꾸는, 그러니까 서버를 할당받고 공용 풀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프로세서를 바꾸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무자 역할보다는 관리자들이 다른 팀과 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고요. 기존 틀을 통째로 뒤집는 좀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도 좋지만 자동화도 또 방향이 중요하게 너무 이제 비대한 영역으로 가기보다는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의 방향으로 선택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다 보니까 뭐 클라우드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 올리는 것처럼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나 인스타터,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철학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또 선지자 얘기 나오지만 진짜 이런 것들 다 느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서두에 보여드렸던 이제 갭을 데브옵스로 메꾸는데, 메꾸는 거를 100%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출렁출렁하게 이익 최대한 맞춰 나가되 90% 정도를 유연하게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좀 이제 이렇게 굴려가면서 리스크를 어떻게든 테이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 마인드에서 완벽하게 하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데브옵스가 잘 맞는 부분은 이제 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이제 코드를 손대면서 이렇게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90% 완성도보다는 약간 10%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데브옵스 좀 안 맞는 부분은 이제 장시간 집중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DB 만드는데 사실 데브옵스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너무 겹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생산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위칭 코스트하고 연관이 됐는데, 비슷한 프로젝트가 모이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게 데브옵스가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계속 줘요. 그러니까 개발도 할 수 있고 운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루틴화되고 패턴화된 일들은 빨리 이제 운영팀에 넘겨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운영팀이니 뭐 개발팀이니 뭐 기획팀이니 그런 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사실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 극복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데브옵스 팀은 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약간 오픈마인드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분을 짓지 않고 조금 넓게 봐야 된다.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가면 이렇게 가는데 도입하면 초기에 삐그덕거리는 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 팀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점까지 못 가서 다 빠그러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약간 관리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없애버리거든요. 이렇게 다른 팀 보내버리고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러닝 커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 러닝 커브를 최대한 땡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위 관리자 사측, 이게 좀 기다림도 필수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